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월요일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을 비롯해 1, 2차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최근 국정원 내 인사 잡음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섰고 일본 정부는 부산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노트북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고 추가 피해자도 조사를 했습니다. 잠시 뒤 이 사건 다루는 5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궁금에서는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관련 새로운 소식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이웅혁 교수, 그리고 박상희 교수, 임주혜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장가희 기자,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사생활 영상이요. 휴대전화 말고 또 다른 장치에 저장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황의조 선수가 쓰던 복수의 휴대전화 그리고 노트북을 확보해서 영상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담긴 기기가 휴대전화 한 대뿐만은 아니라는 정황을 포착을 했고 특히 영상 유포 피의자인 형수가 노트북이 압수되기 전 초기화한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자기기에서 과거 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과 다른 영상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의조 선수 변호인 측에서는 다른 촬영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웅혁 교수님. 네. 이 얘기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즉 다른 B의 피해자의 지위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이 경찰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이렇게 알려준 이런 꼴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또 다른 피해자의 등장인 것 같고요. 이를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그 변호사의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상담을 했다. 즉 피해 사실과 관련된 법률 쟁송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 황의조 선수의 공식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돌연 취소를 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B라고 하는 사람 이후에 또 혹시 C라고 하는 피해자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하게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꼭 이 사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불법 촬영물을 폴더별로 분류해서 저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휴대폰 또 다른 컴퓨터 등에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수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피해자의 수도 연동해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추정도 나오는 대목인 것이죠. 예, 임주혜 변호사님, 네. 이게 좀 충격적인 거는요. 최근에 조사받은 그 또 다른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제 촬영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경찰 연락 받고 나서 알았다고 해요. 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 피해자는 지금 피해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경찰 측에 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요. 예. 경찰에서 새로운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지금 알지 못하는, 현재까지도 자기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시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지금 피해자로 남장하고 있는 쪽의 그 법률 대리인도 다른 상담을 요청했던 또 다른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했다가 언론에 좀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부담감을 느낀 것인지 돌연 상담을 취소했다 이런 내용도 그랬었죠.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새로 등장한 이 경찰에서 연락을 취했던 피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불법 촬영을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두 분, 피해자 두 분이 동일 인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또 다른 인물이라면 이게 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요. 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요. 이런 얘기했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피해자의 피해 양태상
그리고 피해자가 나서기 어려워요. 유포된 게 아닌 입장에서는 자기 영상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경찰에 똑똑 자기 드러내고 나타나서 사실은 제 영상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변호사 말씀 일단은 추가 피해자 있다는 게 맞았는데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사실도요. 일단 그리고 그게 유출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잖아요. 피해자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이 성폭 폭력 피해자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얘기로는 부족할 정도로 그 충격이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뭐 유출이 사실은 너무나 급속도로 끝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정말 무한 반복되는 범죄예요. 사라지고 지우면 또 생기고 지우면 또 생기고 이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피해자가 또 있다면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유출이 되지 않더라도 그 비디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언제 유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똑같다는 점에서 이번 또 새로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황의조 선수와 교제했던 여성들은 모두가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 교제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상황 같습니다. 박 교수님 또 황의조 선수 측이요 입장문에서요 기존 피해자의 신상을 좀 일부 공개했는데 일각에서는요 일부러 피해자 신상 공개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2차 가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황의조 선수 말대로 내가 이 여성을 지켜주려고 여태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는 게 맞다면 이 기혼자였다거나 방송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야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전 여자친구의 신상을 지키기 위해서 발언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참고 있다 정도로 그다음에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해서도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대뜸 기혼자의 방송인이라서 내가 참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이 기혼자기도 하고 방송인이기도 하면 사실은 이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일종의 협박성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한 건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수님 사생활 이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일단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상 유포자로 경찰이 이 형수를 지목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한번 그 추정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형수가 범인으로서 일단 특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IP 그 추적을 해봤더니 황의조 선수와 동선이 일치했는데 그런데 그 투숙객 그다음에 CCTV 등을 봤더니 형수가 나타난 것이죠. 네. 그러면 이 황의조 선수 스스로가 이와 같이 스스로 협박하고 스스로 올릴 있는 만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용의자가 황의조 선수의 형수다라고 이제 특정이 되게 된 결론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영상이 올라간 지 불과 2시간 안에 이 형수가 소위 IP 추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컴퓨터 등을 통해서 또 검색을 한 이런 점 등을 보게 되면 정황이 맞네요. 정황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해서 특정이 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형수가 일단 경찰 조사 중에 본인 휴대폰을 초기화, 이걸 대범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조사 받는 중에 핸드폰을 초기화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증거인멸 행위로 뭐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수사 받는 과정에서 그 휴대폰에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무엇인가 불리한 정황, 그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황의조 선수에게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 뭐 이렇게 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공범은 또 혹시 없었던 것인지 이런 등등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이런 대목입니다.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그 본인의 휴대폰에 무엇인가 황의조 선수 또는 본인에게 상당히 그 불리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장가 기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황의조 선수가 경기 출전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 신분인데 국가대표팀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다가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요. 일단 그 정치권에서도 또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데요. 대한축구협회에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출전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축구 선수의 불편한 뉴스로 국민이 불쾌하게 느끼게 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은 황의조 선수 혐의에 대해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Yeah, no, Wejo is a fixed plan for us. He's our player, and unless nothing is proven to the case, it's speculations. And I live since 40 years in the football world with speculations and with comments. I may be and probably or whatever. So until there's nothing really concrete, there's no problem for Wejo. He's part of our team. He's a fantastic player. 축구협회나 클린스만 감독이 생각하는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에 폭력, 성폭력, 품위훼손에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범죄만 아니라면 국가대표 선수가 불법행위,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하는 것 괜찮다는 것입니까? 당신들에게 국가대표란 무엇입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슴에 붙인 태극기의 의미가 뭡니까? 축구만 잘하면 달 수 있는 거, 축구만 좀 잘하면 전 국민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위, 그런 겁니까? 네,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좀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긴 한데 대중이 조금 지적하는 건 이거 같습니다. 태극마크의 무게, 이거를 좀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임지혜 변호사님, 네. 내년 1월에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시안컵 경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도 황의조 선수가 명단에 포함돼서 출전할지 이런 비판에서도요. 할지 말지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21일 한국과 중국 이제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잖아요. 북중미 아시안컵 예선에 해당하는 굉장한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때도 지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황의조 선수 출전했네 이렇게 경기를 보시면서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6일에는요.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심지어 황의조 선수가 골도 넣었습니다. 예. 활약을 보이면서 이때 한 세러머니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는데 관중석을 향해서 이제 쉿하는 그런 네. 세러머니를 보여서 자신의 어떤 이런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 이런 걸 표시한 거 아니냐는 일부의 그런 지적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앞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도 언급한 것처럼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을 보면은요, 당연히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해서 뭐 출전 정지라든지 그 밖에 징계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법 촬영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고 우리는 무죄 추적의 원칙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기까지는 당연히 무죄로서 추정이 되고 이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돼야겠지만 어쨌든 헤어진 연인의 어떤 그런 동영상을 헤어진 이후에도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비난의 가능성, 도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품위 유지 여부 위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정 부분 징계에 대한 어떤 조치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박상희 교수님, 황의조 선수 골 넣은 영상 주말에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쉿하는데 뭐 상대팀 뭐 팬들 혹은 뭐 국내에 있는 여러분들 누구한테 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글쎄요. 사실은 뭐 이 본인이 뭐 세라모니 골에서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예. 이게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일 수도 있고 본인만의 어떤 루틴일 수도 있고 의식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묘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황의조 선수가 도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조용히 해달라 내지는 그냥 이제 입을 다물어 달라라는 것까지 이제 유추해서 상상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피의자 신분인 황의조 선수가 물론 골을 넣는 쾌거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지금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어떤 행보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교수님, 네. 이 황의조 선수 논란으로 이 불법 촬영 범죄 요게 좀 많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그 성폭력 처벌법 그 위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대략 한 6천 건 정도가 그 발생을 하는데 그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조금 줄은 경향이 있었다가 다시 지금 7천 건을 이제 넘어서는 이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예. 올 같은 상반기만 해도 3,100건을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하루에 17건 불법 촬영물이 이루어지고 있다. 달리 쉽게 표현하게 되면 뭐 심야 시간을 빼놓고 보게 되면 1시간에 한 번 꼴 불법 촬영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빈도는 더 높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적발된 게 이거니까요. 예, 왜냐하면 불법 촬영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그야말로 고도의 장비 장구도 이용하고 숨겨서 하기 때문에 이른바 암수율이 어두운 암자를 써서 신고되지 않은 범죄가 가장 높은 그런 범죄 유형이란 말이죠. 그렇다 본다면 하루에 17건, 1시간에 한 번꼴이 아니고 훨씬 빈번하게 지금 이와 같은 범죄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점이 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뭐 자막이 나왔지만 피해자들한테 이게 사회적 사망 선고다. 이럴 정도로 피해가 충격이 크다고 하는데 박 교수님, 이런 상대방들한테 피해자들한테 상처 그리고 뭐 이 트라우마 엄청 크게 남기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성폭력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인격 살인이고요. 저도 25년 정도를 정말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근무를 했는데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상담 심리적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정도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조금 삭제된 것 같으면 또 떠오르고 끝나지 않는 고통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최선을 다하다가 나중엔 자포자기해서 사실상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또 신고하면 또 소극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뭐 초범이라 그래가지고 그 처벌이 너무 경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피해 복구에도 저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심각한 피해입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황희조 선수 관련 내용은 들어온 대로 저희가 내일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군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궁과 불로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장가 기자, 단어들이 낯섭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하늘궁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이 종교시설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모텔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발견을 했을 땐 이 남성의 주변에 마시다만 우유가 있었습니다. 이 우유가 바로 불로유라고 합니다.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얼굴이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이름이 쓰여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 불로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로유 먹고 지금 1년 4개월 동안 병원에 안 간다니까요. 자, 어쨌든 보도를 보니까요. 이제 숨진 남성의 아내가요. 경찰한테는 일단은 불로유를 먹었다 이렇게 진술을 처음에 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할머니 말이 좀 엇갈리고 있고요. 또 하늘궁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우선 이 남성의 아내, 이 할머니 얘기부터 해보자면 경찰에는 불로유를 마셨다고 진술을 했는데 MBN 취재진을 만났을 때는 남편이 불로유를 마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분은 불로유를 먹은 적이 없다. 자, 그런데 이 하늘궁 측에서는요, 또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A씨 부부는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신 적이 없으며 없다. 네, 아내가 강남 소재의 한 우유 대리점에서 이 우유를 직접 구매했고 아내만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80대 고령인 A씨는 이미 노환으로 곡기를 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이 하늘궁 측에서 입장문을 어제 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이렇게 되면은 이 숨진 남성의 사인이 이 불로유 때문이다 이렇게 확정이나 뭐 단정할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국과수의 그 부검 결과가 상당히 그 중요한 하나의 요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은 실제로 우유를 마셨는지의 여부가 판명이 될 테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우유를 안 마셨다고 한다면 이런 인과관계 자체가 부존재하는 상황이 될 테고요. 만약에 마셨다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그 약 독극물 반응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치사량에 정말 이를 만큼의 사인이 되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이제 판단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혹시 그 지병이라든가 고령이라든가 또는 이 침대에서 혹시 뭐 낙상을 했다든가 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원인이 또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국과수의 사인에 대한 판정이 상당히 뭐 중요한 죄에 있어서의 여부 또는 죄의 경중에 있어서의 요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박 교수님, 일단은 제가 좀 불로유를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우유에다가 허경영 대표의 얼굴을 붙인다거나 이름을 쓰면은 이게 좀 뭔가 좀 좋은 약 같은 게 된다 이런 건데
지병이 있거나 좀 약간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혹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지병이 너무 오래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쾌유의 가능성이 너무 낮은 경우에 우리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죠. 그런데 아까 인터뷰한 것처럼 내가 이 블루유를 먹고 1년 4개월 동안 병원 자체를 안 갔다라는 어떤 증언이 쏟아질 경우에는 아, 나도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환자들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 간병하시는 분들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허경영 대표 쪽에서는 우리는 이 우유를 판 적도 없고 그냥 각자 이 우유를 사오면 거기에 허경영이라고 이름을 쓰던가 혹은 허경영 씨의 스티커를 붙이면 그때부터 이 우유가 불로화가 돼서 만병통치 약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썩지도 않는다는 것인데 글쎄요, 뭐 이 우유를 먹고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이제 이 우유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임재 변호사님. 네. 일단은 굉장히 이제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뭔가 검증이 돼야 될 텐데 일단은 조사해봐야겠지만 혹시 뭐 이게 과대 광고라고 하면요, 뭐 하늘공칙이나 허경 대표 혹시 처벌받는 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우유에다가 우리가 소위 택갈이라고 하죠. 그 택만 뜯어서 뭐 허경영의 얼굴을 붙이고 거기다가 어떤 네임 스티커만 붙여서 재판매했다. 이거 당연히 관련법에 따라서 저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우유는 당연히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멸균 우유가 아님에도 상온에 두어도 된다. 그러면서 상온에다 두고서 우유를 다시 재판매하는 경우도 식품위생법상 관련 법 규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마치 꼭 법률 검토를 사전에 받은 것처럼 이게 지금 우유라는 것을 각자 신도들이 그냥 구입을 한 것이고 다만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할 때 이 우유에다가 내 사진을 붙이고 내 이름을 붙이고 먹으면 저절로 건강이 좋아진다. 이렇게 멘트를 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사실 이 우유를 판매한 것이 지금 또 이 사랑궁에서는 허 대표 측에서는 내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사실과 맞다면은 어떤 처벌의 근거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2023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잖아요. 우유는 상온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건강을 정말 극심하게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판단은 좀 우리 시청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아내를 살해한 남편인데 장 기자, 이 남편이 범행 후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7월에요. 남편이 서울 수유동 자택에서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를 목 졸라서 살해한 혐의입니다. 남편은 사실 희귀병을 앓는 아내를 3년 동안 간호를 해왔는데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는 하루에 3시간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간병을 도맡아 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범행 이후에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서 자수했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네.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해왔는데 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살해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변명의 여지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참작의 요소가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3년 동안 너무 지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서 사실상 직장을 그만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막막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변호인의 얘기로는 너무 간병을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수면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스트레스나 분노, 우울증 등의 심신장애가 있었다. 심신장애가 미약한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참 애매합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임재 변호사, 일단 네. 재판부는 어떤 결정 내렸나요?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심신미약 주장했습니다. 우울증도 있었고 수면 부족, 각종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제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면은 사실 감경 사유로 해당을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라는 죄명을 생각해 본다면 징역
5년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된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재판부에서도 일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범행 시까지 지금 하루 3시간 외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3시간 외에는 지금 피고인이 전적으로 피해자를 간병했던 사정, 그리고 이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남은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사정들을 고려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징역 5년 선고. 일단 상황이 이랬다고 해도요. 이 교수님, 일단 피해자 측에서는 억울한 죽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이제 의미 있는 타자라고 하는 뭐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또 뭐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고통도 심하고 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난 가능성도 높고 죄책도 상당히 엄히 물을 뭐 그럴 대목이면 이제 그 분명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의 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된 뭐 자괴감도 그 느끼게 되고 이와 같은 살해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한다거나 또는 죄를 줄이기 위해서 항소심을 이렇게 항소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런 입장도 그 밝혔습니다. 근데 그만큼 본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그 힘든 점이 이와 같은 심정에서 뭐 토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 일단은 간병살인 범죄가 요즘 왕왕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있던 일인데 뭐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간병하는 가족들 생활고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병하는 가족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사실 표현하기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고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24시간을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는 그 심적인 부담감도 그렇지만 사실은 정서적인 면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상담했던 분도 아버지를 이제 간병을 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평생 밖으로 도시다가 나중에 아프셔서 오신 경우였어요. 간병을 해야 되기는 하니까 몇 년 동안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홍기도 놓칠 정도로 본인이 간병을 하고 있는 처지에 화가 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스스로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심각한 조울증에 빠지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실 간병하는 가족들이 시간이 길수록 인간으로서 사실 감당하기는 너무 큰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지원책 마련이 일단 절실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오금구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얘기입니다. 아침 드라마에서 볼 법한 현실, 이게 현실이 나타났는데 장가 기자, 어떤 사건이죠? 30대 며느리가요. 시어머니가 훈계를 하니까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는 맥주병을 던지고 남편에게는 맥주 컵을 내려쳤습니다. 이마에다가. 자, 며느리는 지난해 10월에요. 춘천 한 주점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조사 결과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아이를 좀 잘 챙겨라 이런 훈계를 들은 뒤에 남편에게서 집에 가자 이런 말을 듣게 되자 술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 같은 행동에 화가 나서 또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고 합니다. 아유, 예. 아이를 잘 챙겨라. 이 말에 맥주병을 이렇게 던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이 부부 사이 좀 문제 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뭐 부부가 사이가 좋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네, 실제로 그렇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7월 달에도 굉장히 큰 싸움이 있었는데 오전 3시, 그러니까 굉장히 새벽이에요. 그때 이 남편이 늦게 들어왔나 봐요. 늦게 들어와서 아이가 우니까 아이가 1살이었대요. 당연히 울죠. 아이고. 우니까 왜 아이가 우냐라고 얘기하면서 안방에서 자다가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서 아이가 우는 게 내 탓이냐. 당신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 놓고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라고 또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네. 남편이 또 참지를 못하고 소파 위에 있는 쿠션 같은 걸로 막 아내를 때렸는데 어휴. 또 아내도 그거를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다가 이번에 또 그 다음 일로 터진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일단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시어머니한테 맥주병 던진 건 좀 잘못됐다는 것 같은데 교수님, 네. 혹시요 교수님 입장에서 네. 아내분께서 이렇게 이걸 던졌다. 네. 어떤 반응? 근데 일단은 저와 그 오랫동안 이 범죄의 문제와 형사 정책 이것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지금 학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행위에 대한 결과와 의미 자체를 이미 알고 있어서 예. 그런 일은 아마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열받은 예,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른바 그 비대위를 좀 꾸려야 되겠죠. 비대위를. 예, 그래서 가정 그 개혁을 예. 위해서. 비대위원장 누가 맡습니까? 글쎄요, 그건 좀 예.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죠. 그만큼 이 가정 문제가 그 사회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것인데, 뭐 최근에 그 빈발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뭐 존속 아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애착 자체가 상당히 그 상실되었고, 마치 그냥 그 물건처럼 또는 나의 그 의미 자체보다는 무엇인가 그 폭력을 바로 표출하는 뭐 이런 것이 그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가 그 되지 않는가. 예, 가정이 평화로워야 사회 전체가 평화롭고 네. 또 경제 활동에도 집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이런 크고 작은 문제 가정에서 많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박 교수님, 일단은 부부 사이 해결 일인데 뭐 여성분들 이런 거 이해돼요. 부부 사이 해결할 일인데 왜 시어머니가 여기서 껴들어서 참견하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일단은 아무리 뭐 시어머니가 껴들어서 맥주병을 던진 건 잘못됐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요즘은 시어머니들께서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그 아들과 며느리 싸움에 잘 끼어드시지는 않는데 아직도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상담 사례를 좀 여러 개를 말씀을 예. 드리는데 또 제 상담 사례 중에는 또 신혼부부의 아기의 엄마 아빠가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 싸움이 난 거에 시어머니가 끼어드셔가지고 며느리를 나무라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친정어머니가 참전하셨어요. 아이고, 예. 친정어머니가 또 싸움이 돌아서 또 그 사위를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온 가족의 그 전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혼을 했는데 그때 1살짜리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엄마가 없이 자라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가 관건이지 싸움이 있느냐가 관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가족들이 같이 끼어드는 것은 사실은 더 불을 붙이는 모양으로 갈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네. 일단은 그래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즉 한때는 가장 사랑했던 연인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아이까지 낳고 가정을 꾸렸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 결국 소송 대 소송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양쪽 다 이제 폭력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서로 맞고서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가 맥주잔, 맥주컵을 던진 부분, 그리고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이 저번에 쿠션 등으로 본인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재판부의 판단 결과를 보면은요, 아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사실 맥주잔, 맥주병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상해 정도도 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참작이 된 것 같고 아내에 대한 그 폭행 부분, 남편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씁쓸하게도 이 재판 선고 당시에 이미 이 두 분은 이혼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또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궁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정치권 핫한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픽입니다. 청룡의 여신은 마지막까지 완벽했습니다. 30년간 청룡 영화상을 진행해온 김혜수 씨가 안녕을 고했는데요. 그러면서 30번의 청룡상을 함께해준 모든 스태프들에게 존경의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매끄러운 진행 실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드레스 자태가 늘 화제가 됐던 김혜수 씨. 하지만 김혜수 씨는 수상자가 아닌 MC로 출연자가 아닌 드레스로 주목받는 게 속상할 때도 있었다고요. 이 말이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만큼 완벽했던 걸 어떡하나요? 22 이후로 처음 시상식이 없는 연말을 맞이하게 될 김혜수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칭따오의 양꼬치가 아니라 칭따오의 이어 양꼬치라고 해야 할까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중국의 먹거리 위생 논란, 이번엔 양고기입니다. 중국의 한 정육점에서 작업자가 양고기를 손질하는 장면인데요. 양고기에 붙은 뼈를 입으로 물어 뜯어냅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넘게 이어져온 기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 너무 비위생적이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남성은 온라인상에서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벌인 일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해수욕할 날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걱정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맹독을 가진 바다뱀이 발견됐다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때문입니다. 다도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넓은 띠 큰 바다뱀. 독사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맹독을 가진 뱀으로 원래 필리핀이나 일본 오키나와 대만 등 따뜻한 바다에 서식한다고요. 그만큼 우리 바다가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지난주 울릉도에서 열대어가 관측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죠. 맹독을 가진 바다뱀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워해야 할 것,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 오늘도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소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번역 제대로 하라입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글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아라고 받아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요, 번역 제대로 하라 이렇게 다시 맞받아친 건데, 먼저 한 장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이게 이제 빌 클린턴이 199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말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암컷 발언 후폭풍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 네. 일단은 한 장관이 이게 민주당이나 멍청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최강욱 전 의원이 또 이게 오역이라면 받아친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역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빗대서 한 얘기지,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게 민주주의다라는 것을 이게 민주당이다라고 오역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너무나 쉬운 영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 최강욱 전 의원이 한 발언들 있잖아요. 뭐 이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가, 뭐 과거에 있었던 뭐 민주당 전 혁신위원장의 발언들, 미래가 짧은 세대들에 대해서 왜 똑같은 투표권을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이걸 오역이다, 오역이지 않다라고 논하기에는 뭐 사안이 좀 경미한 것 같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네.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된 언사 남발시 탄핵 사유라고 이제 최 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이제 강경파 의원 중심으로 이제 한 장관 탄핵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성 의원들 말해서 어떻게 이 부분 계속 보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매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총선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 이게 결국에는 본인의 몸값을 띄우려면 민주당하고 각을 세워 왔듯이 더 세게 각을 세우는 것이죠.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은 그건 사과해야 될 발언이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페이스북 글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현직이잖아요. 전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은. 현직의 법무부 장관은 엄중한 자리입니다. 법무행정을 하고 처신을 중립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발언에 숟가락을 얹어서 본인 스스로 몸값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네. 잘 보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 말 따라 행동 따로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예전에 대전에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의도 사투리. 네. 300명 여야 정치인들이 쓰는 건 아주 듣기 싫은 구태 여의도 사투리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비하 발언들이나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정쟁하는 발언들, 이걸 여의도 사투리다. 이런 거 안 된다. 본인은 5천만 국민이 쓰는 품격 있는 문법을 쓰겠다. 얘기했죠. 네. 근데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의 달인처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럼 네. 민주당을 향해서 멍청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죠.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처신을 아직까지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최강욱 전 의원이 법률가잖아요, 변호사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 남발 시 탄핵 사유가 된다. 뭐 탄핵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 2004년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발언을 해갖고 실제로 국회 탄핵 절차를 거쳐서 탄핵이 됐죠. 그러나 당시에 국민 여론이 어땠습니까? 그 정도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할 사안이냐라고 해서 들불처럼 일어났고 헌법재판소 결과도 부적절한 발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의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법률가인 최강욱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국민적 에너지를 좀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최 전 의원이 사과는 아무튼 모든 문제에 사과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사과는 안 하고 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좀 보세요? 최강욱 전 의원은 지금 사과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최근의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게 내 발언이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그런 정서가 더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철험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내 강경파 소속 인사들도 그 정도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매를 벌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강욱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는 게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불리한 것인가 당연히 불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략적 침묵이든 아니면은 사과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른바 앙컷 발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지율로도 이게 결과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그래픽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40.5%로 좀 상승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40%, 좀 지난주에 비해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일단 소영주 대변인, 네. 일단 거기다 여성층에서도요 7.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거든요. 일단은 앙컷 발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혼나야죠. 그리고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율이 반영됐기 때문에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다고 보고 물론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은 의원이 아니라 당원 신분이지요. 네. 당원 신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원 징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곧바로 비상징계를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게 국민들 특히나 여성분들께서 대단히 불편하셨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은 당에서 공감을 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게 바로 정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서구 참패 이후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심을 하고 행동에 즉각 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뭔가 또 새로운 좀 사랑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죠. 네, 정광재 대변인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 한편 정말 위기감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뭐 민심이라는 게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사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한 곳에서 그러니까 RN서치 조사한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게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RN서치 조사에서는 상당히 저희 당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차 범위 내지만 뭐 앞섰다는 것 상당히 의미 있고요. 과거에는 15% 정도 이렇게 차이를 보일 정도로 이 RN서치 ARS 조사에서는 저희 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타났었는데 한편으로 여튼 민주당이 이런 설화를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의힘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언제든 국민의 민심을 자극하고 또 실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자중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주 엄중한 결과죠.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이제 한 장관이요 정말 화제의 인물인 것 같긴 한 게 어젠가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배우 이정재 씨와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광재 대변인 이거는 뭐 아십니까 이 내용은? 저는 이 두 분이 현대고등학교 동기라는 거 과거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압구정 현대고죠. 1973년생이고 현대고등학교 동문이었는데 이 두 분이 뭐 서로 친했는지 학창 시절에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도 뭐 이 현대고등학교 동문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같은 학년에 같은 시기에 졸업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제 뭐 식당에서 식사했다고 하는데 글쎄 뭐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관심이 요새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뭐 이정재 씨가 워낙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스타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사화한 걸 보고 학창 시절대로 친했나? 이것도 한번 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도 보니까 이 이정재 씨 차 타고 식사한 다음에 같이 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서영주 대변인 일단 한 장관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기사화되고 뭐 하나씩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놓고 총선을 준비한다. 나 총선 나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구부터 시작해서 대전, 울산 쭉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야당을 향한 메시지를 날립니다. 법무행정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물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답합니다. 그런 무슨 변명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사실 저것도 이제 어떤 네티즌들이 그리고 나서 이건 연예인 하죠. 마케팅이에요. 물론 현대고등학교 동기도 하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가하게 저기서 연예인 뭐 친구라 하더라도 저걸 SNS 올립니까? 저거는 그만두고 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총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공직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원래 공직을 하면 페이스북도요. 저는 좀 조그마한 말집 공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사생활을 올리는 걸 대단히 금기시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이라는 게 그런 자리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본인이 요즘에 뭐 돌면서 어떤 분위기에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법무장관 옷을 입고 하는 것들 적절치 않고요. 제가 조언을 드리면 그냥 빨리 법무장관 사직서를 내세요. 근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SNS를 한동훈 법무장관이 올린 게 아닙니다. SNS에 올린 거는 네티즌들이 두 사람이 식사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자신의 SNS에 올린 거지 저걸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이정재 씨가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사실관계를 좋을 것 확인하는데요.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총 책임자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야당을 욕하고 다니고 그래서 몸값을 올리고 연예인하고 만나서 저녁에 식사하는 부분들이 네티즌들에 찍혀서 거론되고 과연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법무행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 직을 내려놓고 하라니까요. 이건 반칙이에요.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정재 씨는 그냥 연예인이 아니라 한동훈 법무장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만난 거고 SNS에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올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네티즌들이 두 사람이 워낙 이 화제의 인물인데 두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 두 사람은 어떤 관계지? 사진 찍어서 이 식당에서 지금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올린 거지 이거를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치적으로 아니면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SNS에 올렸다. 이거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나 이정재 씨가 유명하신 분인 건 알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그래 사진을 찍힌다는 거 처신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제가 거는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처신과 행동가짐을 엄중히 하는 것들이 국무위원이 쉬운 자리입니까? 근데 말씀하신 거는 SNS에 한 장관이 올렸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생각해요. 네, 제가 그거는 확인을 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보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히고 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분이 계속 같은 말씀하시니까 이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이 부산 3선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 어떤 출마의 변 밝혔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종로로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부산의 3선 국회의원이 서울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소신 때문입니다.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 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입니다. 만약에 한 장관과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경쟁이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우리 당의 전국적인 총선 전략을 생각해 보면 전국 선거를 도울 만한 간판이 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관이 지역구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나누고 있는데 두 분 계속 아까 한동훈 장관, 이정재 배우 얘기했는데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넘어왔습니다. 예. 자, 일단 정관계 대변인, 하 의원이 수도권 험지 도전 의사를 밝혀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선언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하태경 의원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당원의 한 사람 또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부산 지역을 떠나서 서울 수도권에 출마하겠다는 첫 번째 주자가 됐고 종로라는 것도 또 상당히 스윙보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역에서 최재형 의원이 저희 당 소속 의원이고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제 종로 출마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경선의 과정에 승복하고 뭐 결국에 최종 후보가 된 분이 종로에 출마해서 우리 당의 의석수 한석을 늘려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중진으로서 일단 첫 발을 뗀 거고 네.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하태경 의원이 뭐 국민의힘의 중진의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죠. 뭐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어떤 정치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종로에는 얼마나 몸값이 되나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뭐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종로에 나오는 거랑 같은데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종로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기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셨던 곳이고요. 거기에서 그 종로에서 키워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 갔고 부산에서 낙선을 여러 번 하면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아주 정치 1번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종로에 지금 민주당은 저기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곽상원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미 탄탄하게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로가 더 이상 이게 지역구 구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뭐 정치인들이 왔다 가는 뭐 정치의 싸움판이냐. 여기가 아무리 링이 정말 좋은 컨벤션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종로를 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는 하태경 의원이든 한동훈 장관이든 간에 종로가 그런 정치적인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은 돼서는 안 되겠다. 지역 일꾼을 뽑아야겠다라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소속으로 가거나 이준석 신당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되는 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도요.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게 견제구를 날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구에 제가 요즘 몇 번 들락거리다 보니까 대구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지금까지 대구에 많이 무심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자극을 줬더니만은 몇 주 새에 정말 고관 대작을 지내시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제 생각엔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이 전 대표의 저런 발언들이 한 장관한테 쏠린 관심을 좀 의식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뭐 붉은색 넥타이도 메고 왔는데 눈에 띄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TK를 기반으로 한 뭐 신당 창당 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자신의 TK 출마설도 계속 흘리면서 어쩌면 보수의 굉장히 주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자신이 정치적 역량과 몸값을 더 키우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최근엔 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신당이 창당했을 때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한 의구심도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칼이라는 건 칼 집에 있을 때 무섭지 칼 집에서 칼을 뺐을 때는 덜 무섭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구의 민심도 경북의 민심도 자신의 편에서 돌아설 수 있다, 이반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송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창당 길로 이 전 대표가 가는 걸로 봐야 될까요? 이미 뭐 신당 창당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신당 창당을 초석을 이미 만들었다라고 보면 거죠. 따지고 보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뭐 영상까지는 제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차려놓은 대구의 링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한테 저는 솔직히 거의 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구가 이번 총선에서의 최대 격전지가 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는 좀 주목할 만하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건 그것이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쿡 찌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수의 어떤 판가름을 대구에서 심판받겠다.
정말 제대로 된 보수가 이준석인지 부끄러운 보수가 현 국민의힘인지 이거를 심판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피할 수 없는 한판이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하면 또 혁신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한 행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또 뭐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준석이가 버르장머리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봅니까 이 얘기? 아니 나이 40 먹어가지고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정치 12년 동안 하면서 제가 논쟁을 벌인 상태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날선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도 많지만은 부모 끌어들여가지고 남 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순천도 살아봤지만 순천에서도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또 미국 살아봤지만 미국에서도 제 생각에는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면서 남을 비난하면은 좋은 평가 못 받을걸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네, 패드립. 패륜적 말싸움 이렇게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패드립이 혁신이냐 이런 말 하는데 정광대 대변인은 네. 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 하나하나만 놓고 본다면 일부 좀 오해를 살 만한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여전히 포용하겠다라는 데 방점을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두고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야말로 정말 이분의 도덕성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 송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인요한 위원장이 잘하시다가 제가 봐서는 최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나이의 고하를 떠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거기 또 준석이가 뭡니까?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해 줘야죠. 도덕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예의가 없다는 건지 그것이고 예의가 없다는 건 싸가지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싸가지 없다. 그 싸가지 없으면 부모 탓이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어떤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냐.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그동안 잘해왔던 것들이 그 속내가 이 정도 인식 수준이구나. 완전히 꼰대스럽구나. 그래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너무나 구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결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좀 길어져갖고 두 번째 이슈는 하지도 못하고 끝내게 생겼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레스룸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말씀 감사합니다.